1940년 10월 저희 기이한 사무소 앞으로 한 통의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미국 플로리다주 키웨스트에서 최근 퍼지고 있다는 이상한 소문에 관한 것이었죠.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어떤 남자의 집 창문 너머로 사람 크기에 축 늘어진 무언가와 그 남자가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지독한 악취가 흘러나오고 있다. 처음엔 믿기 힘든 이야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제보가 계속 이어졌고 세부 묘사까지 이상하리만치 일치하고 있었죠. 그렇게 제보받은 내용들을 토대로 내부 회의를 거친 결과 저희는 이 소문이 단순한 괴담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소문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곧장 키웨스트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뒤 먼저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조용히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주민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바로 그 소문의 집에 엘레나라는 죽은 여자와 그녀를 사랑했던 한 남자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엘레나란 이름을 단서로 주변을 더 탐문했고 수소문 끝에 그녀의 친언니라는 나나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나 씨와 대화를 나눠본 결과 그녀 역시 그 소문에 대해 알고 있었고 조만간 직접 그 집을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죠. 그렇게 저희는 나나 씨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함께 그 집을 찾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약속한 날이 찾아왔고 저희는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소문처럼 집 주변에서는 지독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죠. 문을 두드려봤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환기를 위해 열어둔 듯한 창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함부로 들어가선 안 되는 일이었지만 저희는 소문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 창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냄새가 저희를 감쌌습니다. 그건 단순한 악취가 아니었습니다. 벽을 타고 바닥을 뚫고 가구를 파고드는 듯한 지독한 부패의 냄새였죠. 그렇게 집 안을 살피며 저희는 안방으로 보이는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고 그곳 침대 위에는 무언가가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엔 마네킹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순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이었던 것, 그러니까 시신이었죠. 단순히 기괴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죠. 살아있을 때의 피부는 대부분 사라졌고 그 위에는 실크천과 왁스로 더 씌운 것으로 보이는 인공 피부가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뼈대는 피아노 줄로 보이는 철사로 조잡하게 고정되어 있었고 손엔 장갑이 씌워져 있었죠. 심지어 목에는 보석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또 머리엔 가발이 씌워져 있었고 얼굴에는 펜으로 그려진 눈, 코, 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설프게 살아있는 표정을 흉내낸 것처럼 말이죠. 이 남자는 죽은 여성을 마치 자신의 연인처럼 꾸며두고 있었던 겁니다. 방 안에는 향수와 방추제 냄새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썩어가는 흔적은 그렇게나 완강했죠.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봉합된 피부 사이로 희미하게 튀어나와 있는 걸레 조각들이었습니다. 아마 부패한 장기들은 제거하고 그 안에 그것들을 채워 넣은 것으로 보였죠. 저희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믿기 힘든 광경이었죠. 하지만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경찰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도착했고 저희는 목격한 내용을 자세히 전달한 뒤 사건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광경을 직접 마주한 저희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시신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엘레나라는 여성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마을 탐문과 기록 조사를 거친 끝에 저희는 그의 본명이 게오르그 칼 탄질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877년 독일 드레스덴에서 태어난 인물이었죠.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이상하게도 그를 칼본 코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정보를 접했을 때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왜 그는 본명이 아닌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문제를 일으켜 신분을 숨기려 한 건 아닐까?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둔 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코셀이라는 남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젊은 시절 직접 쓴 자서전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은 1930년대 한 잡지에 실렸고 그 안에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 수용소에서 겪은 경험, 그리고 호주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한 유학 시절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꽤나 파란만장한 이력이었습니다. 두 번째, 놀랍게도 그는 이미 독일에서 결혼해 두 자녀를 둔 유부남이었습니다. 하지만 1927년 가족을 독일에 남겨둔 채 혼자 미국으로 건너왔고 이후 키웨스트 해군 병원에 방사선 기사로 취직해 이곳에서 살아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 번째, 칼본 코셀이라는 이름은 그가 평소 특별한 환영을 본다고 말해오던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환영 속에는 18세기 독일 귀족 여백작 안나 콘스탄티아 폰 코셀이라는 인물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백작이 자신의 조상이라 굳게 믿었고 이후 스스로를 칼본 코셀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죠. 즉, 이 이름은 단순한 가명이나 위장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집착이 투영된 자아의 또 다른 정체성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평소 보았다고 말한 환영 속에는 또 한 명의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검은 머리카락을 지녔고 이국적인 분위기와 함께 눈에 띄는 미모를 가진 인물이었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현실에서 한 여인을 마주친 그는 그 여인이 자신이 오랫동안 환영 속에서 봐왔던 인물과 똑같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엘레나 밀라고 데 오요스, 저희가 현장에서 마주했던 그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기이한 사무소는 코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번에는 그가 집착하게 된 여성 엘레나에 관한 정보를 본격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확보한 기록에 따르면 엘레나는 1909년생의 후박의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빼어난 외모로 인해 지역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죠. 그리고 1926년 2월 18일 엘레나는 루이스 메사라는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지만 유산을 겪은 이후 부부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남편은 엘레나를 홀로 남겨둔 채 마이애미로 떠나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무너진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엘레나는 또 한 번의 불행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형 선고와도 같은 병, 결핵이 발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레나는 치료를 위해 키웨스트 해군병원에 입원했고 그곳에서 방사선 기술자로 근무하던 코셀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코셀은 점차 자신의 망상을 현실로 착각하기 시작했고 보석과 옷 등을 선물하며 엘레나에게 과도한 애정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엘레나가 그의 감정에 응답했다는 어떤 증거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집착이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결국 1931년 10월 25일 엘레나는 끝내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코셀에게 그날은 끝이 아닌 어쩌면 진짜 시작이었던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엘레나가 떠난 후 코셀은 그녀의 장례 비용을 전액 부담했으며 가족의 동의를 받아 키웨스트 묘지 안에 그녀만을 위한 작은 영묘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묘를 매일같이 찾아가며 그 곁을 지켰다고 했죠. 하지만 2년이 흐른 어느 날부터 코셀은 더 이상 영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 시점 전후로 그는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엘레나의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어 자신의 집으로 옮겼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그는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죽은 엘레나와 함께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상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의 집 주변에서는 정체불명의 악취가 감지되기 시작했고 지나치게 폐쇄적인 생활 패턴이 결국 주민들의 의심을 사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렇게 마을에 소문이 퍼지면서 저희의 신고로 그의 만행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코셀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체포 이후의 수사 자료에 따르면 그가 어떤 방식으로 시신을 보존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엘레나를 무덤에서 꺼낸 이유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매일 엘레나의 무덤 옆에 앉아 그녀가 좋아하던 스페인 노래를 불렀고 그럴 때마다 엘레나의 영혼이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레나가 자신을 무덤에서 꺼내달라고 부탁했고 자신은 단지 그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었다고 주장했죠. 이러한 진술이 계속되자 수사기관은 그가 정신 이상을 가장해 감형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정신감정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이상 없음. 그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였고 그의 진술에서도 혼란, 모순, 비논리적 언행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된 것이었죠. 또한 그의 행동이 사체 애호증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추가 검토도 진행되었으나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경찰이 엘레나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지역 장례식장에 전시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사건이 워낙 기이했던 만큼 대중의 관심도 매우 컸습니다. 결국 수천 명의 시민들이 엘레나의 시신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고 하나의 전시물처럼 대중에게 소비되고 만 것입니다. 이 조치는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다행히 이후 해당 행동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되었고 엘레나의 시신은 키웨스트 묘지 내 비공개 장소에 재안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0년 10월 9일 키웨스트 먼로 카운티 법원에 코셀에 대한 예비 심리가 열렸습니다. 저희도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해 상황을 지켜보았죠. 하지만 결과는 무죄. 시체 은닉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코셀은 법적으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은 유일한 처벌은 자신이 근무하던 해군 병원에서 해고된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였죠. 그렇게 저희는 재판 이후 나나 씨를 비롯한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조사를 마친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건이 워낙 충격적이었던 만큼 저희가 한국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이미 주요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주목이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달랐습니다. 일부 대중은 코셀을 괴짜 낭만주의자라고 부르며 그의 행동을 비극적인 사랑으로 해석하는 여론도 존재했습니다. 그를 마치 순애보를 가진 인물로 포장하려는 시선도 존재했죠. 하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
그리고 그 집착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비극의 끝이었다는 것을요.